이 노래 내가 왜 알고 있는 거지? 부잣집 아들의 과외를 맡게 된 가난한 명문대생 지영은 저택의 복도를 지나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사모님의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가사도 없는 그 독특한 멜로디. 분명 처음 듣는 노래인데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대체 지영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4시 대학교 앞 편의점 구석 자리였습니다. 22살의 지영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나서 전공 서적을 뒤적거렸어요.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질질 끄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학교 게시판에서 우연히 발견한 고액 과외 공고 때문이었어요. 평창동.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라는 그곳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수학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급이 다른 과외의 2배가 넘었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눌렀고 운 좋게도 오늘 면접을 보게 되었죠. 지영은 가방 속을 뒤적여 접어둔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빳빳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 구두. 할머니가 아침에 손수 다려주신 것이었죠. 지영은 그 옷을 보며 오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수선집 한쪽 구석의 낡은 거울 앞에서 지영은 블라우스를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지영의 옷매무새를 살피셨죠. 할머니, 나 오늘 평창동 가. 거기 면접 붙으면 이번 학기 등록금 걱정 끝이야. 지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무릎 치료비도 마련할 수 있어. 이번엔 꼭 붙을 거야. 할머니는 미식렵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5만원권 한 장이었죠. 할머니의 투박한 손이 지영의 손바닥 위에 그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남의 집 가서 기죽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 지영이처럼 귀한 애가 어디 있다고. 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도 돼. 할머니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했어요. 지영은 그 손의 감촉을 기억하며 편의점 문을 나섰습니다. 평창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점점 한적한 길로 접어들수록 풍경이 달라졌어요. 지영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사는 달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좁은 골목길 대신 넓은 도로가 펼쳐져 있었고 다닥다닥 붙은 낡은 집들 대신 한 채 한 채가 성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지영은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언덕 끝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가는 길이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양옆으로 펼쳐진 잔디밭은 골프장처럼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놓인 조각상들은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비서가 지영을 맞이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따라 거실로 들어선 순간 지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아찔하게 높았고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의 초록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지영 학생? 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지영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지영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하준이 녀석이 워낙 까칠해서 과외 선생들이 한 달을 못 버텨요. 박 회장은 서류를 탁자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선생이 8명이나 바뀌었어요. 지영 학생은 뭐가 다르죠? 지영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할머니가 아침에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죽지 마라. 당당해도 된다. 지영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전문입니다. 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지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학비를 직접 벌어봐서 아는데요. 귀한 돈 주시는 만큼 하준이가 최소한 공부에 흥미라도 가질 수 있게 끝까지 붙어보겠습니다.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지영의 눈빛은 소탈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지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오늘 바로 수업 시작해보죠. 지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긴장감이 조금 풀렸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지영은 본능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 서재는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라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박 회장은 복도 끝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하준이 녀석도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는 곳이니 지영 학생도 서재방만큼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그의 눈이 지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지영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절대. 그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지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말없이 거실을 나갔습니다. 지영은 굳게 닫힌 서재 문을 힐끗 바라보았죠. 왠지 모르게 그 문 뒤에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 생각을 떨쳐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날부터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비서가 지영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넓은 계단을 올라 긴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지영은 이 집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때였죠.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라 잠시만요. 하준 학생 방은 복도 끝 왼쪽입니다. 비서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지영은 홀로 긴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꺼운 카펫 때문에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죠. 지영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영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음조가 높지도 않았고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고 이어지는 나직한 콧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멜로디의 박자가 묘했습니다. 한 박자씩 쉬어가는 아주 독특한 리듬이었죠.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 마치 가슴 안에서 북을 치는 것 같았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온몸이 반응하는 걸까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5살. 아주 먼 옛날 꿈속에서나 들었던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누군가의 품 안에서 그 사람의 가슴에 귀를 대고 들었던 것 같은 진동. 귀가 아니라 온몸의 신경으로 느꼈던 그 미세한 떨림이 지금 이 순간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자기도 모르게 가방끈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지? 지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분명히 알아. 아는데 기억이 안 나. 지영은 홀린 듯 열린 문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사이로 방 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죠. 다도실인 것 같았어요. 창가에 놓인 찻상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우아한 한복 저고리. 그녀는 찻잔에 차를 따르며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콧노래는 그녀가 의식하지 못한 채 내뱉는 아주 깊은 습관 같았습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튀어나왔어요. 아, 선생님 왔어요?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까칠한 표정. 그가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왜 거기 멍하니 서 있어요? 안 들어와요? 하준이었습니다. 지영은 화들짝 놀라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동시에 안쪽에서 들리던 콧노래도 뚝 끊겼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돌리자 문 너머의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모님 윤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도의 지영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이 묘했어요. 호기심도 경계심도 아닌 무언가 깊고 슬픈 감정이 서린 눈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잠시 잃어서요. 지영은 서둘러 하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꽂히는 윤숙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차분하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듯한 그 시선이 지영의 등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하준의 방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최신식 컴퓨터와 게임기,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저 사모님이 흥얼거리는 저 노래, 왜 내가 알 것만 같지? 지영은 펜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등 위로 알 수 없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준이 의자를 삐걱거리며 앉았습니다. 선생님 뭐해요? 수업 안 해요? 지영은 애써 웃으며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응, 미안. 시작하자.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콧노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평생 잊고 살았던, 아니 잊은 줄도 몰랐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의 딱지가 벗겨지듯 아프면서도 간지러운 그 감각이 지영의 온몸을 휘감았어요. 지영은 알지 못했죠.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지는 그 순간 닫혀있던 운명의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준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간 게 영락없이 비아냥거리는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아까 우리 엄마 방 앞에서 뭐 했어요? 지영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뭘 그렇게 넋을 놓고 보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좀 비현실적으로 예쁘긴 하죠? 하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과외 선생을 테스트하려는 듯한,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지영은 심호흡을 하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집이 워낙 커서 복도를 좀 헷갈렸어. 지영은 문제집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하준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준아, 이 단원학교에서 어디까지 배웠어? 몰라요. 안 들었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같이 해보자. 이건 말이야. 지영이 설명을 시작했지만 방 안의 공기가 자꾸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묘하게 냉기가 도는 것 같았죠. 지영은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방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 나이 또래 아이들 방에는 어릴 때 받은 상장이나 트로피, 유치원 졸업사진 같은 게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에요. 하다못해 어릴 때 좋아했던 캐릭터 인형이라도요. 그런데 하준의 방에는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방의 주인에게 어린 시절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 시간까지 이 부분 복습해와. 지영이 문제집을 덮자 하준이 처음으로 지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선생님, 또 올 거예요? 그 질문에는 아까의 비아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나 쉽게 포기 안 해. 하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건 분명 웃음이었어요. 아주 짧았지만요. 지영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 끝 대기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숙이었어요. 아까 다도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사모님이 단정한 자세로 지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머, 선생님. 윤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보았던 그 슬픈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수업인데 고생 많았어요. 잠시 차 한잔하고 갈래요? 지영은 사양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왠지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까 그 콧노래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했고 이 집의 감도는 묘한 분위기의 이유도 알고 싶었죠. 네, 감사합니다. 윤숙의 뒤를 따라 1층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윤숙은 직접 찻잔에 차를 따랐어요. 연한 녹차 향기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앉아요. 윤숙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어요. 가까이서 본 윤숙의 얼굴은 아까 복도에서 본 옆모습보다 훨씬 더 창백했습니다. 화장을 곱게 했지만 그 아래로 짙은 피로가 비쳐 보였죠. 윤숙이 찻잔을 건네며 지영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영 선생님은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가 봐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지영은 찻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왜요? 손이 아주 따뜻해 보여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 손은 달라요. 윤숙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문득 자신의 거친 손등이 부끄러워졌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할머니 일 도우면서 트고 갈라진 손이었죠. 지영은 얼른 찻잔을 감싸쥐며 손등을 가렸습니다. 아, 전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아, 그렇구나. 윤숙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수선일을 하셔서 손이 늘 따뜻하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잡고 자서 그런가 봐요.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윤숙은 웃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할 말을 찾으려 자연스럽게 거실 벽면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저택이라면 보통 가족사진 한두 장쯤은 걸려있기 마련이에요.
거실 벽면에 아이의 돌잔치 사진이나 졸업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 집 거실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값비싼 그림과 추상적인 조각상 뿐이었어요. 지영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근데 하준이가 어릴 때 사진이나 가족 사진은 없네요? 보통 거실에 하나쯤은 걸어두시던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마치 누군가 냉동실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처럼 온도가 뚝 떨어진 것 같았죠. 윤숙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손등에 핏줄이 비쳤어요. 우리 집엔 과거 사진이 별로 없어요. 윤숙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사느라. 옛날 것은 다 정리했거든요. 지영은 윤숙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표정했지만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윤숙은 찻잔 속의 찬물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유리 성 안에 갇힌 채 과거를 통째로 도려낸 사람처럼 보였죠. 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차 맛있게 마셨습니다. 저 이만 일어나 볼게요.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윤숙의 하얀 실크 블라우스 소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매 끝에 실밥 하나가 길게 빠져나와 있었어요. 수선집 손녀로 자란 지영에게는 그런 게 눈에 확 띄었습니다. 지영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사모님, 소매에 실밥이 붙었네요. 제가 떼드릴게요. 하지만 지영의 손가락이 소매에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아! 윤숙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로 확 뺐어요. 윤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을 뻗은 자세 그대로 멈춰버렸죠. 미안해요. 윤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결벽증이 좀 있어서 누가 갑자기 몸에 손 떼는 걸 잘 못 참거든요. 윤숙은 자신의 손목을 움켜쥐며 작게 떨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차분하고 우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영은 당혹스러움보다 당황스러움이 앞섰습니다. 실밥 하나 떼주려던 것뿐인데요. 왜 저렇게까지 겁을 내는 걸까요? 마치 누군가에게 잡히면 안 되는 사람처럼, 누군가의 손길이 무서운 사람처럼요. 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지영은 손을 거두며 사과했습니다. 윤숙은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윤숙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집어드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려서 찬물이 잔 밖으로 조금 쏟아졌어요. 윤숙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지영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단순한 결벽증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공포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뭔가에 시달려온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었죠. 저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지영은 서둘러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윤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조심해서 가요. 그 목소리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왠지 모르게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저택을 나온 지영의 머리 위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구름이 몰려왔는지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지영은 우산이 없어서 가방을 머리 위에 올린 채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택의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누군가 창가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윤숙인지 하준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주머니 속 할머니의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어요. 축축한 손수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본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사진 한 장 없는 거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사색이 된 얼굴, 그리고 그 콧노래. 저 집에 뭐가 있는 걸까요? 저 사모님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버스가 달동네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골목 끝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수선집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미싱 앞에 앉아 계신 거였어요. 지영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골목 끝 수선집 문을 열자 익숙한 소리가 지영을 맞이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할머니의 미싱 소리였어요. 늦은 밤인데도 75살의 할머니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미싱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굽은 등, 주름진 손, 하얗게 센 머리카락.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바느질감에 집중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할머니, 나왔어. 지영이 할머니의 굽은 등 뒤로 다가가 가만히 얼굴을 부볐습니다. 할머니가 미싱을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비에 젖은 지영의 모습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휴, 이게 무슨 꼴이야. 비를 다 맞고 왔어? 할머니가 허둥지둥 일어나 마른 수건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영의 젖은 머리카락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죠. 우리 강아지 고생 많았지? 면접은 잘 봤어? 응, 붙었어. 오늘부터 바로 수업했어. 정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잘 됐네, 잘 됐어. 우리 지영이 복 받을 거야. 할머니는 부엌에서 사과 한 알을 가져와 깎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작은 식탁에 앉아 할머니가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입 베어 무늬 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어요. 익숙한 맛,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 평창동 저택에서 느꼈던 그 묘한 긴장감이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그 집은 어땠어? 사람들은 괜찮던? 할머니가 물었어요. 지영은 사과를 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집이 엄청 커. 우리 집 밖에는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나? 응. 근데 좀 이상해. 이상해? 뭐가?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집 사모님 있잖아. 근데 그 사모님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거든. 할머니는 여전히 사과를 깎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왠지 너무 익숙했어. 익숙했어? 응. 처음 듣는 노랜데 가슴이 막 저릿한 거야. 지영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어요. 꼭 아주 예전에 들어본 것 같더라고. 머리로는 모르겠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 심장이 막 뛰고 눈물이 날 것 같고.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과를 깎던 과도가 허공에서 정지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지영은 사과를 먹느라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죠. 할머니, 나 어릴 때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어? 지영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혹시 잃어버린 엄마가 불러줬던 건가? 5살 전에? 할머니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과도를 쥔 손등에 핏줄이 비쳤어요. 할머니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다시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달리 손놀림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껍질이 두껍게 깎이더니 결국 중간에서 뚝 끊어져 버렸죠. 글쎄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아졌습니다. 어릴 땐 원래 노래를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 거 아니겠니?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비슷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할머니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이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우연이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그래, 그런가 보다. 내가 괜히 예민했나 봐. 지영은 남은 사과를 입에 털어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씻고 올게. 비 맞아서 찝찝해. 지영이 좁은 욕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곧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영이 벗어놓은 블라우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어서 축축한 옷이었죠. 할머니는 그 블라우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소 인자하던 할머니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할머니는 차마 욕실 쪽을 쳐다보지 못한 채 멍하니 멈춰버린 미싱 바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지영이 나왔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할머니, 나 졸려. 먼저 잘게. 그래, 자라. 많이 피곤하지? 할머니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영은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도 빨리 자. 미싱 너무 오래 하면 눈 나빠져. 알았어, 알았어. 할머니가 지영의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지영은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좁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들지 않았어요. 지영의 숨소리가 깊어진 것을 확인하고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벽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벽장 문을 열자 낡은 이불보와 옷가지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내고 벽장 가장 깊숙한 곳에 손을 뻗었어요.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낡은 나무 괴짝이었어요. 모서리가 닳고 금속 장식에 녹이 쓴 오래된 괴짝. 할머니는 지영이 깰까봐 뒤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종이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종이를 벗겨냈습니다. 아주 작은 꽃무늬 원피스였어요. 5살짜리 아이가 입을 만한 크기. 색이 바래고 천이 삭아서 낡았지만 할머니는 그 옷을 마치 보물처럼 어루만졌습니다. 투박한 손가락이 꽃무늬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지영이가 깨면 안 되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옷을 쓰다듬던 할머니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작은 원피스를 다시 종이로 감쌌어요. 괴짝 안에 넣고 뚜껑을 닫고 벽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지영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결에 미소를 짓고 있는 편안한 얼굴. 할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지영의 이마를 쓸어내렸어요. 지영이가 오늘 던진 그 질문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엄마가 불러줬던 건가?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 사이로 나직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잘 자라,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지영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이 아이가 절대로 상처받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며칠 뒤 지영은 다시 평창동 저택을 찾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오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전 들었던 그 콧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할머니는 그냥 우연이라고 했지만 지영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지영은 익숙해진 정원길을 걸어 현관으로 향했어요. 비서가 지영을 맞이하며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하준 학생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수업 잘 부탁드려요. 비서는 말끝을 흐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영은 혼자 긴 복도를 걸었어요.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하준의 방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무언가 새어나왔어요. 목소리였습니다. 낮지만 날카로운 서리빨 같은 목소리. 이번 성적이 이게 뭐야? 박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데 고작 이따위 결과를 가져와? 문 너머로 박 회장의 고함이 이어졌습니다. 지영은 숨을 죽인 채 복도 벽에 몸을 바짝 붙였어요. 학원비가 얼마야? 과외비가 얼마고?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데 겨우 이거야? 퍽! 무언가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책인지 가방인지 묵직한 것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넌 우리 집안을 이끌어야 할 놈이야. 정신 안 차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이를 몰아세우다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영은 재빨리 복도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박 회장이 붉어진 얼굴로 방을 나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박 회장은 지영이 숨어 있는 쪽을 보지도 않고 성큼성큼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멀어졌어요. 지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준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하준아, 나야. 선생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문제집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 물건들이 사방으로 쏟아져 있었어요. 구석에는 가방이 처박혀 있었고 의자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둔탁한 소리의 정체를 알 것 같았죠. 하준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지영이 들어온 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모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영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흩어진 문제집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고 쓰러진 의자를 일으켜 세웠죠. 뭐해요?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청소. 지영이 짧게 대답했어요.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가정부 아줌마가 치울 거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영은 계속 책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준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수업하기 싫으면 그냥 가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허무함이 서려 있었죠. 화가 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어차피 나한테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책을 든 채로 하준을 바라보았어요. 선생님도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다른 선생들이랑 똑같이. 하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잘리든 그만두든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워 담은 책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준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자리를 잡았죠. 하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어요. 뭐해요? 가라니까. 수업하려고. 방금 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내가 싫다고 했지. 내가 싫다고 한 적 없어. 지영이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하준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하지만 하준은 창가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영은 문제집을 펼친 채로 하준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아래 정원이 보였습니다. 넓은 잔디밭, 가지런히 다듬어진 나무들,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 놓인 벤치. 그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윤숙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멍하니 벤치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요. 하준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밥 먹을 때 빼고는 거의 저기 앉아 있어요. 아니면 2층 다도실에서 차 마시거나. 지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나를 보고 있어도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가 나를 볼 때, 뭐랄까, 눈은 나를 보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는 느낌? 항상 나를 뚫고 다른 뭔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지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7살 소년이 하기엔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나를 후계자로만 봐요. 아들이 아니라 회사 물려줄 도구로요. 하준이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난 이 집에서 그냥 박 회장의 후계자로 길러지는 로봇일 뿐이에요.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회사 물려받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하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울기엔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이제는 눈물도 안 나오는 것 같았죠. 지영은 그런 하준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작 진짜 사랑에는 굶주린 소년. 넘치도록 가진 것 같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건 텅 비어 있는 아이. 화려한 저택 안에서 외로움에 시달리는 17살. 지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하준아.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부모님 얼굴 몰라. 하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으로 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5살 때 잃어버렸거든. 그 뒤로 할머니가 키워주셨어. 지영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왜 나를 잃어버렸는지, 아직도 살아계신지. 아무것도 몰라. 하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 마음 둘 곳이 없는 느낌.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보는 것 같은 느낌. 지영이 하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근데 있잖아, 하준아. 하준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널 어떻게 보든 그건 부모님 사정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근데 너까지 너 자신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로봇이 되기 싫으면 내가 내 인생을 증명해. 공부가 싫으면 다른 거라도 해보던가. 음악이든 운동이든 그림이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봐. 지영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이렇게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
넌 17살이야.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주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에 만났던 과외 선생들은 다 비슷했거든요. 돈만 보고 비위 맞추고 하준이 공부 안 해도 대충 넘어가고 한 달 버티다 그만두고 그런 선생들만 봐왔는데 지영은 달랐습니다. 돈 때문에 왔으면서 돈 얘기는 안 하고 공부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시키려 하고 심지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침을 놓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선생님 좀 이상해요. 하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선생들은 다 내 비위 맞춰줬거든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힘들면 쉬어라. 그런 말만 했어요. 그래서 다 한 달 만에 잘렸잖아.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안 잘릴 거야. 끝까지 붙어 있을 거니까 각오해. 하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지만 분명히 웃음이었어요. 지영이 문제집을 하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 이제 수업하자. 오늘 여기서부터 할 거야. 하준은 잠시 문제집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창가에서 걸어왔습니다. 쓰러져 있던 의자를 일으켜 세우고 책상 앞에 앉았죠. 진짜 이상한 사람. 하준이 중얼거리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영은 웃으며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준은 마지못해 듣는 척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집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지영은 문제를 푸는 하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찡그린 눈썹, 깨문 입술, 펜을 꼭 쥔 손가락, 까칠하고 냉소적인 겉모습 뒤에 숨겨진 사랑받고 싶어하는 17살 소년의 얼굴이 보였어요. 화려한 저택에서 외로운 소년, 낡은 수선집에서 고단하지만 사랑받는 소녀. 겉모습은 극과 극이었지만 지영은 의외로 하준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내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얘도 부모 곁에 있으면서 진짜 사랑을 갈구하고 우리 둘 다 마음 둘 곳 없는 처지는 매한가지구나.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정원의 벤치에는 여전히 윤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이 며칠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았죠. 역시 이 집에는 뭔가 있어요. 지영은 직감했습니다. 하준이 저렇게 삐뚤어진 이유, 윤숙이 저렇게 공허한 눈을 하고 있는 이유, 박 회장이 저렇게 차가운 이유. 그 모든 것의 뿌리에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 다 풀었어요. 하준의 목소리에 지영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디 봐. 지영이 하준의 문제집을 확인했어요. 틀린 문제가 몇 개 있었지만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잘했어. 다음 시간까지 여기 복습해와. 지영이 문제집을 덮으며 말했어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지영이 가방을 챙기려는데 하준이 불렀어요. 왜? 그냥 오늘 고마웠어요. 하준이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귀끝이 살짝 빨개져 있었어요.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도망가지 마. 하준이 피식 웃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웃음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저택을 나서며 지영은 다시 한번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윤숙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이 집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지영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언덕길을 내려가며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이 집의 비밀을요. 그리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콧노래의 정체를요.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영의 단호한 일침이 있은 후 하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영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펜을 잡았지만 수업이 거듭될수록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준이 처음으로 먼저 질문을 했어요. 지영은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이거 학교에서는 공식 대입해서 풀라고 했지? 네. 근데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외워지지가 않아요. 지영은 연습장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공식 외우지 마. 내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봐. 지영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공식을 달달 외우게 하는 대신 왜 그런 공식이 나오는지 원리부터 설명했죠. 그림도 그리고 일상생활 예시도 들고 때로는 농담도 섞어가면서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하준의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재미있어진 거예요. 선생님, 학교 꼰대들보다 훨씬 잘 가르치는데요? 하준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칭찬치고는 표현이 좀 그랬지만 지영은 그 말 한마디에 하준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꼰대라니,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질문하면 짜증내고 설명은 교과서 읽는 거랑 똑같고. 하준이 투덜거렸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냉소적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냉기만 흐르던 하준의 방에는 제법 치열한 공부 열기가 감돌았어요. 책상 위에는 풀다 만 문제집들이 쌓여 있었고 연습장에는 하준이 직접 정리한 오답 노트가 빼곡했습니다. 저택의 공기도 달라졌어요. 하준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마주쳐도 눈도 마주치지 않던 박 회장이 이제는 지영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어요. 수고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영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박 회장에게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윤숙의 변화는 더 눈에 띄었어요. 지영이 저택에 올 시간이 되면 윤숙은 정원 입구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말없이 화초를 가꾸는 척하면서요. 지영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윤숙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긴 대화는 없었지만 윤숙이 지영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중간고사 성적이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지영이 하준의 방에 들어섰을 때 하준은 책상 앞에 앉아 성적표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됐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준이 성적표를 지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어요. 하준아, 이거 목표 점수 넘었어요. 하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수학 82점이에요. 지난번보다 30점 올랐어요. 지영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제 일처럼 기뻐하며 하준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내가 뭘 했어. 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하준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칭찬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하준이 대답하자 문이 열리고 윤숙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예쁘게 깎은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 배, 포도. 정성스럽게 깎아서 가지런히 담아놓은 과일들이었죠. 성적표 봤어. 윤숙의 얼굴에는 한 달 전에 그 서늘한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식을 향한 순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윤숙이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공부하는 거 처음 봐요. 지영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하준이가 열심히 한 거죠. 아니에요. 선생님 오고 나서 하준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밥도 잘 먹고 말도 많아지고. 윤숙은 쟁반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어질러진 연습장들을 정리하는 지영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지영은 연습장을 모아서 가지런히 쌓고 펜을 필통에 넣고 떨어진 지우개 가루를 치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윤숙이 지영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겨주었습니다. 공부 가르치느라 머리가 다 내려온 줄도 몰랐네요. 아주 자연스럽고 포근한 손길이었어요. 지영은 그 손길에 몸이 굳었습니다. 지난번에 실밥을 떼려고 했을 때 윤숙이 얼마나 놀라며 몸을 뺐는지 기억났거든요. 그때는 결벽증이라며 누가 몸에 손 떼는 걸 못 참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숙의 소매 끝에서 훅 하고 향기가 끼쳐왔어요. 샴푸 향기였습니다. 화려한 저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깨끗하고 소박한 냄새. 비싼 향수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한 비누 향 같은 것이었어요. 그 냄새가 지영의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지영은 펜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샴푸 향기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17년 전, 기억의 아주 먼 심연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품 안, 따뜻한 체온, 그리고 이 냄새, 나를 꼭 안아주던 누군가의 품속 냄새. 머리로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쿵, 쿵, 쿵. 가슴 안에서 북소리가 울렸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울컥하고 차오르는 감정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죠. 지영은 고개를 들어 윤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모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모님한테선 꼭 우리 엄마 같은 냄새가 나요. 윤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냄새요. 지영의 뜬금없는 말에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하준도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하준이 물었지만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숙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숙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쓰는 샴푸가 좀. 윤숙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옛날 향이 나긴 하죠.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쓰는 종류라서. 윤숙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영 선생님, 어머니도 이 향을 좋아하셨나 보네요. 그 말을 끝으로 윤숙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져 갔습니다. 지영은 한동안 펜을 잡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아까 맡은 그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을 휘감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지영의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울어요? 하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영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지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눈물은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우리 엄마가 뭐 어쨌어요? 하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으니까요.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기억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그 콧노래, 그 향기, 처음 만난 날부터 느꼈던 그 묘한 끌림. 지영의 마음속에 사모님을 향한 거대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왜 저 사람의 노래와 향기가 내 몸을 이렇게 뒤흔드는 걸까요?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평창동 저택의 높은 담벼락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지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그 후 며칠 동안 지영은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자꾸만 그 향기가 떠올랐어요. 윤숙의 소매 끝에서 훅 끼쳐왔던 그 샴푸 냄새. 코끝에 아른거리는 것 같아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이 있는 날 오후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회장님 댁이었어요. 보통은 비서가 전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하준이 엄마예요. 윤숙의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럽고 나직한 목소리. 아, 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오늘 수업 마치고 시간 괜찮아요? 지영은 잠시 당황했어요. 수업 외에 따로 만나자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괜찮은데요. 왜요? 하준이 성적도 올랐고 해서 제가 선생님께 옷이라도 한 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아,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과외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영이 사양하려 했지만 윤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선생님 덕분에 하준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건 정말 제 마음이에요. 거절하시면 섭섭할 것 같아요. 윤숙의 부탁에 지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지영은 윤숙의 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숙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하준이가 요즘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수월해졌다는 것, 밥도 잘 먹는다는 것.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윤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윤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와요. 윤숙은 지영의 손을 잡고 여성복 매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지영은 가격표를 슬쩍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원피스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는 곳이었거든요. 사모님,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윤숙은 지영을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옷을 골랐어요. 눈에 띄게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윤숙이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지영에게 대보았어요. 이 색깔이 선생님 얼굴을 참 화사하게 해주네요. 그래요? 응, 피부가 하얘서 파스텔 톤이 잘 어울려요. 윤숙은 다른 옷도 가져왔습니다. 이건 어때요? 소재가 부드러워서 편할 거예요. 수업할 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윤숙은 옷의 촉감을 만져보며 세심하게 골랐어요. 마치 딸 옷을 사주는 엄마처럼요. 지영은 그런 윤숙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과외 선생에게 고마워하는 학부모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선생님, 이거 한번 입어봐요. 윤숙이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건넸습니다. 깔끔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지영은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에 이런 옷은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탈의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윤숙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윤숙이 갑자기 멍해졌어요. 거울 앞에 선 지영을 바라보는 윤숙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영의 모습 위로 다른 누군가의 형상을 겹쳐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사모님? 지영이 불렀지만 윤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이상해요? 지영이 다시 묻자 윤숙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아, 아니에요. 윤숙이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예뻐서요. 윤숙은 지영에게 다가와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어요. 어깨 부분을 쓸어내리고 허리선을 잡아주고 살아있었다면 윤숙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니, 내 아이도 지금쯤이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예쁜 옷이 참 잘 어울렸을 텐데. 지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아이. 윤숙의 목소리에는 짙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사모님, 아이가.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으려 했지만 윤숙이 먼저 말을 끊었어요. 이거 사줄게요. 선생님한테 잘 어울려요. 윤숙은 옷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옷을 결제하는 동안 윤숙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자꾸 마음이 쓰여요. 윤숙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그 콧노래도 향기도. 선생님이 그걸 알아차려 줄 때마다 내 심장이 덜컥거려요. 지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을 보면 자꾸 누군가가 생각나서. 윤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은 윤숙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보았던 그 거대한 불안의 정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불안이 아니라 상실이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이었죠.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백화점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윤숙이 불쑥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실밥을 떼려고 했을 때 결벽증이라며 경기를 일으키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숙은 지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금방 손을 놓았지만 그 온기는 지영의 손바닥에 오래 남았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윤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나랑 같이 있어줘서.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슬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외로웠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한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영은 윤숙이 사준 옷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살아있었다면 선생님 같았을 거라던 그 아이. 사모님은 왜 사진 한 장 없이 그 아이를 가슴에만 묻고 사는 걸까요? 거실 벽면에 가족 사진 한 장 없던 그 집. 과거를 다 정리했다던 윤숙의 말. 그리고 그 콧노래와 향기. 지영은 사모님의 슬픔에 자꾸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슬픔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곳이 있었어요. 서재.
첫날 박 회장이 그토록 단호하게 경고했던 그 방.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단호하게 금지했을까요? 하준도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간다던 그 방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지영은 직감했어요. 이 집의 모든 진실이 그 서재 안에 숨겨져 있을 것 같다고. 버스가 달동네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지영은 옷가방을 꼭 안은 채 버스에서 내렸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가면 한번 들여다볼까? 그 서재를.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위험한 생각인 건 알았어요. 박 회장에게 들키면 과외에서 잘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강렬한 이끌림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수선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미싱 앞에 앉아 계신 거였죠. 지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나왔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알아내겠다고. 이 집의 비밀을요. 며칠 뒤 지영은 다시 평창동 저택을 찾았습니다. 하준의 방에 들어서자 하준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요즘은 지영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해요? 오답 정리 먼저 하자.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 지영은 문제집을 펼쳤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었어요. 자꾸만 복도 끝에 서재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하준이 오답 정리에 집중하는 사이 지영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넌지시 물었어요. 하준아, 지난번에 말한 그 심화 참고서 말이야. 네. 무슨 참고서요? 수학 심화 문제집. 내가 예전에 쓰던 거 있다고 했잖아. 근데 내 방엔 없는 것 같던데. 혹시 아버님 서재에 있니? 지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준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마 서재 왼쪽 책장에 있을걸요. 그래. 네. 아빠가 예전에 제 참고서들 거기다 모아뒀거든요. 아빠 지금 회사 갔으니까 그냥 가서 찾아봐요. 별일이야 있겠어요? 하준은 다시 문제집에 고개를 박았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잠깐 다녀올게.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평온한 척했어요. 복도로 나섰습니다. 긴 복도 끝에 서재의 육중한 나무문이 보였어요.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재 앞으로 다가갔어요. 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첫날 들었던 그 경고. 하준도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간다던 그 방. 지영은 주변을 한번 살폈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지영의 손이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지영은 문고리를 돌렸어요. 딸깍.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금지된 방의 냄새, 오래된 책과 나무, 그리고 뭔가 묵직한 비밀의 냄새 같았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서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재 안은 박 회장의 성격처럼 지독할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책상,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지영은 하준이 말한 왼쪽 책장으로 다가갔어요. 참고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책들을 훑어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책들 사이에 부자연스럽게 끼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낡고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누렇게 빛이 바랜 오래된 봉투였죠. 지영은 호기심에 손을 뻗었어요.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툭!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봉투 입구가 열리면서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 지영은 당황하며 얼른 서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빨리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줍던 손이 멈췄어요. 깨끗한 비즈니스 문서들 사이에서 유독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 더미. 수백 장은 좋게 되어 보이는 양이었어요. 지영은 그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전단지였어요. 실종 아동 전단지. 아이를 찾습니다. 지영의 눈이 전단지 위의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이름 박예은. 당시 나이 5살. 전단지 정중앙에 아이의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큼직한 눈망울, 유난히 짙은 눈썹, 동그란 얼굴형, 할머니 수선집 구석, 낡은 앨범 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5살 시절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우연이야. 지영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눈은 이미 전단지 하단의 신체 특징을 읽고 있었어요. 신체 특징. 오른발 발등에 선명한 붉은 점이 있음. 지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양말을 벗어 던졌어요. 차가운 서재 바닥에 맨발이 닿았지만 그런 건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오른발 발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뽀얀 발등 위 새끼 손톱만 한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점. 할머니는 복점이라고 했었죠. 지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전단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실종 장소와 시기가 적혀 있었어요. 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5살이던 해, 남대문 시장, 할머니가 자신을 처음 만났다고 했던 그 장소, 5월, 할머니가 자신을 거두었다고 했던 그 무렵,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지영은 부정하려 했지만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서재 바닥이 등을 받쳤습니다. 전단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사모님의 콧노래가 내 몸을 떨게 했는지, 왜 그 향기가 엄마처럼 느껴졌는지, 왜 사모님이 나를 보며 그토록 슬픈 눈을 했는지, 왜 옷을 사주면서 내 아이도 이랬을 텐데라고 했는지, 모든 의문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변해 지영을 덮쳤습니다. 내가 이 집 딸이라고? 지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 사모님이 내 엄마라고? 17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지영은 다시 전단지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인쇄하고 붙이고 나눠주었을 그 시간들. 딸을 찾아 헤매며 보냈을 그 긴 세월. 부모님을 잃어버린 지영을 할머니가 걷어주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누군지, 왜 자신을 잃어버렸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들은 뭘까요? 나를 잃어버린 부모가 이렇게까지 나를 찾고 있었다니.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전단지를 꼭 움켜잡은 채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단지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툭 떨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전단지들을 주워서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한 장은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살폈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영은 서재를 나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발걸음이 저절로 1층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을 만나야 했어요. 지금 당장 이 전단지를 보여주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의 딸이 맞느냐고. 지영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지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숙이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콧노래였어요.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복도에서 들었던 그 멜로디. 하고 이어지는 독특한 박자의 노래. 지영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윤숙은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흥얼거렸어요. 하지만 노래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멜로디가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윤숙의 목소리가 뚝 끊겼어요. 마치 가슴이 미어지는 듯 가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슬픔에 잠겨 노래를 멈춰버린 거였습니다. 윤숙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17년째 끝맺지 못한 노래. 아니, 끝맺을 수 없었던 노래. 지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노래의 뒷부분이 떠올랐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심장이, 온몸의 세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살의 어린 지영이 누군가의 품에 안겨들었던 그 노래의 끝부분.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꽃잎 따라. 거실에 지영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나비 따라. 윤숙의 어깨가 굳었어요. 엄마 품에.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드네. 정적이 흘렀어요. 윤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윤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노래 가사를 어떻게 알아요?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차마 끝까지 부르지 못했던 그 노래를 어떻게. 윤숙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내가 만든 노래야. 아무도 모르는 노래야. 예은이한테만, 내 딸한테만 불러줬던 노래인데. 지영은 대답 대신 품에 안고 있던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윤숙 앞으로 다가가 그 종이를 윤숙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17년 전의 시간이 고스란히 박힌 낡은 종이. 아이를 찾습니다. 박예은. 당시 5살. 윤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전단지를 집어들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선생님한테. 지영은 대답 대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양말을 벗었습니다. 뽀얀 오른발 발등이 드러났어요. 그 위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 점 하나. 사모님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던 박예은. 그 아이 발등에 있던 점. 이거 맞나요? 윤숙의 눈이 발등의 점에 고정되었어요. 윤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윤숙은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전단지 속 사진과 지영의 얼굴, 그리고 발등의 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 아. 윤숙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지영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영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지영의 눈을 더듬었어요. 코를 더듬었어요. 입술을 더듬었어요.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예은아. 윤숙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예은아. 윤숙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너 살아있었구나. 내 곁에 있었어. 엄마가 널 바로 옆에 두고도 몰라봤어. 윤숙은 지영을 끌어안았어요. 부서질 듯 세게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꽉 안았습니다. 예은아. 예은아. 내 새끼. 윤숙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1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지영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온 순간 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엄마. 지영은 윤숙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포근한 샴푸 향기가 코끝을 감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향기가 이제는 온전한 엄마의 살냄새가 되어 지영을 감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숙은 지영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울었어요. 지영은 윤숙의 품에 파묻혀 울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7년 만에 엄마와 딸이 다시 만났어요. 17년 전 멈췄던 노래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는 채 울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회장이었어요. 여보, 나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거실에 펼쳐진 광경을 본 거예요. 바닥에 흩어진 전단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아내와 지영, 그리고 지영의 벗겨진 양말과 드러난 발등. 박 회장이 문가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이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이게 무슨... 박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17년 동안 수백 장, 수천 장 뿌렸던 그 전단지, 딸을 찾아 헤매던 그 긴 세월의 흔적, 그리고 지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지영 학생, 당신이 왜... 박 회장의 눈에 경악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믿기지 않는 희망이 교차했어요. 설마... 박 회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17년을 포기한 채 살아온 아버지, 딸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일에만 매달렸던 아버지,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 뒤에 숨겨두었던 상처가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윤숙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박 회장을 불렀어요. 이 아이가 예은이야. 우리 예은이가 돌아왔어. 박 회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그날 박 회장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대문 시장 인파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지영은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1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온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내 손을 잠시 놓친 게 내 평생의 형벌이 될 줄은 몰랐다. 박 회장이 천천히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어. 전단지를 뿌리고 경찰서를 찾아다니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사라졌지.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영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부부가 원래 부자였던 게 아니야. 박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너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작은 가게를 하는 가난한 부부였어. 너를 잃고 나서 그 죄책감을 잊으려고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지. 돈을 벌면 널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박 회장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그림들, 넓은 공간. 그렇게 해서 이 집을 지었어. 이 돈을 모았어. 그런데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돈이 쌓일수록 집안의 온기는 사라졌어. 내 엄마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나는 점점 더 차가운 사람이 되어갔지. 윤숙이 지영을 아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하준이를 입양했어. 박 회장이 말했어요. 내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고 내 엄마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었고 후계자도 필요했으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2층 계단 중간에 하준이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예은이라는 누나의 빈자리를 채우러 온 도구였네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 눈에 내가 안 보였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준아. 윤숙이 지영을 놓고 하준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하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엄격했던 것도 그래서였죠? 후계자가 필요해서 데려온 거니까.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하준아, 그게 아니야. 박 회장이 말했지만 하준은 듣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딸이 돌아왔으니까 나는 필요 없는 거죠? 하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됐어요. 다 됐어요. 하준은 돌아서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그리고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문 잠그는 소리까지. 윤숙과 박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미안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하준이한테 가봐야겠어. 윤숙이 먼저 계단을 올라갔어요. 박 회장도 뒤따랐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지영만 남겨졌어요. 지영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엄마의 품에 안겨 울던 감격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지영은 손에 쥔 전단지를 바라보았어요.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17년 전에 자신의 얼굴이 거기 박혀 있었습니다. 2층에서 윤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준아, 문 열어. 엄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가 없어야 이 집이 평화로울 거야. 나만 아니었으면 하준이가 저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수선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할머니.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의 눈물이었죠. 2층 복도에서 윤숙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하준아, 엄마가 미안해. 윤숙은 하준의 방문에 머리를 기댄 채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
내 말이 맞아. 예은이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던 거야. 윤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하준아, 내가 아파서 밤새 앓던 날 기억나? 내가 고열에 시달리는데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숙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주던 날,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현관문 열자마자 엄마하고 뛰어들던 내 모습, 그때부터 넌 누군가의 대신이 아니었어. 그냥 내 아들 하준이었어. 윤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내 상처에 눈이 멀어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제대로 표현 못했을 뿐이야. 정말 미안해. 정말. 윤숙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하준아, 엄마가 지금에야 깨달았어. 그동안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기억 때문이 아니었어. 매일 아침 내 눈을 맞추고 학교 다녀왔다고 인사하던 너 때문이었어. 윤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예은이가 돌아온 게 기쁜 만큼 내가 우리 곁에 없었으면 어쨌을까 생각하니 엄마는 지금 가슴이 더 내려앉아. 넌 예은이의 대신이 아니야. 넌 그 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 부부를 버티게 해준 구원이었어. 박 회장이 윤숙 옆에 섰어요. 그리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준아, 아빠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가 너한테 후계자니 뭐니 몰아세웠던 건 사실 내 욕심 때문이었다. 박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누구보다 잘나야 했으니까 자꾸 욕심이 났던 거야.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표현이 잘못됐어. 박 회장이 문에 손을 얹었어요. 예은이가 혈육이라면 너는 우리가 가슴으로 낳아 함께 살아온 진짜 아들이다. 이 집엔 이제 잃어버린 딸과 든든한 아들, 둘 다 있는 거야.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를 한 번만 믿어다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윤숙과 박 회장은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였어요.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쩍. 문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흐느낌이었어요. 하준이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윤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회장도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 딸깍, 문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하준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준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해주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서운함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나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 안 사랑한 건 아니라는 거. 그냥 표현이 서툴렀던 거잖아요.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사랑받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서. 윤숙이 먼저 하준을 끌어안았어요. 으스러지게 부서질 듯이 꽉 안았습니다. 하준아, 우리 아들. 박 회장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세 사람이 복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하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계단 아래 거실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지영이 혼자 서 있었어요. 전단지를 꼭 쥔 채 멀찍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품에서 빠져나온 지영의 눈과 하준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영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듯 뒷걸음질을 치려는 것 같았어요.
하주는 부모님의 품에서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준아? 윤숙이 불렀지만 하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지영 앞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 하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거기서 뭐해요? 누나도 이 집 딸이라며. 하준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준이 지영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이끌었어요. 가요. 엄마 아빠 기다려요. 지영은 하준에게 이끌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윤숙과 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숙이 한 팔로 하준을, 다른 한 팔로 지영을 끌어당겼습니다. 박 회장이 커다란 팔로 세 사람을 모두 감싸 안았어요. 예은아, 미안하다. 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널 너무 늦게 찾았지? 그리고 고맙다. 무사히 돌아와줘서. 박 회장이 하준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하준아, 너도 고맙다. 우리 곁을 지켜줘서. 네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어요. 지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낀 자리가 타인의 자리를 뺏은 게 아니라는 걸. 비어있던 마지막 조각이 끼워져서 드디어 가족이라는 그림이 완성된 거라는 걸. 네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17년 만에 완성된 가족.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이들을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평창동 저택에서의 폭풍 같은 상봉이 지나간 밤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예은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렴. 윤숙이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17년 만에 찾은 딸을 당장이라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방도 있어. 예전에 내가 쓰던 방은 아니지만 새로 꾸며줄게. 하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누나, 그냥 자고 가요. 이 시간에 어디 가요? 지영은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지금쯤 수선집에서 미싱 앞에 앉아 지영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늦는지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죄송해요.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한테 가봐야 해요. 윤숙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방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알려드려야겠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7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이런 큰일을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데려다 줄게. 네. 이 시간에 버스도 끊겼을 거야.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박 회장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박 회장이 운전대를 잡고 지영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평창동의 넓은 도로를 벗어나 점점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담벼락 대신 낡은 지붕들이, 넓은 정원 대신 좁은 골목이 보였어요. 달동네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자랐구나. 박 회장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따뜻한 곳이에요.
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이었거든요. 여기서 내릴게요. 지영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예은아. 박 회장이 불렀어요. 지영은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께 고맙다고 전해다오.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찾아뵐게. 인사드려야지.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 회장의 차가 천천히 돌아나가는 것을 보며 지영은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수선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직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였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삐거. 할머니, 나왔어. 좁은 방 안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미싱 앞이 아니라 작은 식탁 앞이었어요. 퀭한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게 분명했습니다. 지영아, 왜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가 허둥지둥 일어나셨어요. 지영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울었어?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 무슨 일이야? 지영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냈어요. 구겨지고 눈물 자국이 묻은 전단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전단지를 받아들었어요. 돋보기도 쓰지 않은 채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 할머니의 손에서 쥐고 있던 실타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이를 찾습니다. 박예은, 당시 5살.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단지 속 아이의 사진을 보고 지영의 얼굴을 보고 다시 전단지를 보았어요. 전단지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거칠게 떨렸습니다. 전단지가 있었구나. 할머니가 지영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돋보기를 고쳐 쓸 생각도 못한 채 그저 지영의 손만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 전단지 속 애가 나 맞지?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맞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살 때 너와 꼭 닮았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할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내 부모님을 찾아주지 못한 게 평생 짐이었는데 이제야 잠이 오겠구나. 지영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내가 찾은 거야. 내가 부모님을 찾은 거야.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1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선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할머니가 문을 열자 박 회장과 윤숙이 서 있었어요. 윤숙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은이 부모입니다. 윤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할머니는 정성껏 방석을 깔아드렸어요. 윤숙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했어요. 할머님, 감사합니다. 윤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윤숙의 손을 맞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뭘 했다고.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지영이를 발견했을 때 파출소에 맡겼어요. 근데 부모가 안 나타나서
보육원에 갔었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그 조그만 게 내 치맛자락을 잡고 안아주는데 눈앞에 밟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려와 이름을 지어주고 키웠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이 아이가 내 목숨줄이었어요. 덕분에 나도 이 험한 세월 외롭지 않게 살았어요. 윤숙이 다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르고 따뜻하게 자랐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와 윤숙은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두 어머니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구분 등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응, 나 이제 아빠 엄마가 지어준 예은이라는 이름으로 살게요. 할머니의 어깨가 굳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야. 그건 절대 안 변해. 지영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보며 지영의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네가 행복하면 돼.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택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당도 있고 예은이와 하준이가 언제든 놀러 갈 수 있는 곳으로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그런 건 됐어요. 여기서 살던 대로 살면 되지. 할머님, 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딸을 17년이나 키워주셨어요. 이건 보답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윤숙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예은이의 할머니니까 우리 모두의 할머니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할머니에게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몇 달 뒤 평창동 저택 거실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차갑기만 하던 벽면에 사진 한 장이 걸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5사람의 사진이었어요. 박 회장과 윤숙이 가운데 서 있고 양옆에 예은과 하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의자에 앉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모두가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누나, 이 문제 어떻게 풀어? 하준이 문제집을 들고 예은에게 다가왔어요. 야,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학교 다녀? 바보야? 예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뭐야, 누나가 가르쳐 주기로 했잖아. 그건 과외비 받을 때 얘기고. 에이, 가족인데 과외비가 어딨어. 두 사람은 투닥거리며 문제집을 폈어요. 어느새 친남매처럼 자연스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햇살이 잘 드는 소파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무릎 위에 예은의 옷을 올려놓고 꼼꼼히 살피고 계셨습니다. 이 옷 단추가 헐거워졌네. 내가 다시 달아줄게. 할머니가 바늘을 들었어요. 50년 넘게 해온 수선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윤숙이 차를 들고 다가왔어요.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맙다. 할머니가 윤숙에게 웃으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관계였어요. 박 회장은 거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닥거리는 두 아이, 차를 나누는 아내와 할머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윤숙이 박 회장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그냥 이게 꿈인가 싶어서. 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17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데 그 아이가 과외 선생님으로 우리 집에 왔었다니. 윤숙이 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명인가 봐요. 우리 예은이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게.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그 옆에서 할머니도 웃고 계셨습니다. 17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멈췄던 노래. 그 노래가 이제는 온 가족의 웃음소리와 섞여 완벽한 화음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저택에 온기가 돌았어요. 사진 한 장 없던 거실에 가족 사진이 걸렸어요. 혼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이 되었어요. 예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창동의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 정원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가 내 가족이구나. 예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누나, 왜 또 울어? 하준이 옆에서 물었어요.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에이, 또 그 핑계. 시끄러, 공부나 해. 예은이 웃으며 하준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어요. 5사람의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던 가족이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보았어요. 피가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핏줄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헌신, 하준이의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가족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인생나날이었습니다.